네, 2부까지는 병역 거부, 뭐 전쟁 없는 세상의 실천 활동들을 들여다봤고요. 3부에서는 평화운동에 대해서, 그 평화운동 활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행본을 총 3권을 네. 그렇죠? 네, 출간하셨는데 각 도서를 이제 그 집필하게 된 배경, 그리고 이거는 어느 독자가 읽었으면 좋겠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적용되면 좋겠는지 그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목과 함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처음 쓴 책은 평화는 처음이라 라는 책이고요. 네. 제가 출판사에 다닐 때 평화운동을 시민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는 평화활동가들의 주장이라든지 평화운동이 무엇을 하는 운동인지 이거를 쉽게 설명하는 입문서 같은 책을 기획을 했는데 저자를 못 찾았어요. 네. 여러 저자 선생님들께 연락을 돌렸지만 당신이 쓰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고 그럼 저자를 못 찾아서 본인이 직접 써버린 거군요. 네, 뭐 이런 책이 한국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안 써주면 그렇지, 어떻게 해요? 그렇지. 목마른 그럼. 사람이 우물 파는 사람도 맞아. 있고 그래서 그 덕분에 오히려 또 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또? 네네네. 근데 제가 꼭 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이런 책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렇지. 있었는데 마침 제가 출판사 다닐 때 좀 도움을 얻었던 그 선배 편집자가 빨간소금 출판사를 차려서 네. 그 대표님이 저에게 평화 관련된 책을 하나 쓰자 그 제안을 주셔서 왔고 잘됐다 그러면 그러네. 한번 써보자 내가 해서 책을 쓰게 됐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독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계약서 하나 가지고 계약금 하나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족쇄를 2개 채워야겠다. 그래서 당시에 활력향연에 지원을 해서 좀 그걸 통해서 초고를 한번 발전시켜 보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활력향연에서 낸 보고서를 바탕으로 첫 책을 썼고요. 첫 책은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입문서라고 생각하고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시민들이 평화운동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전쟁이 무엇이고 평화운동은 전쟁에 어떻게 맞서고 시민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를 좀 쉽고 재밌게 써보자 생각하고 써서 네, 쓴 이후로 뭐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대학교 이런 데들에서 좀 팔렸어요. 많이 팔리진 않았지만 네. 그래도 3세 찍었습니다. 그래요? 야 그러면 진짜요? 사단법인 시민이 엄청 큰 일을 한 거군요. 그럼요. 활력을 통해서 저자가 네, 되도록 맞습니다. 촉진한 거잖아요. 네. 아우 사단법인 시민 훌륭합니다 진짜. 네, 그렇게 책이 나오게 됐고 네. 두 번째 책은 병역 거부의 질문들이라는 책인데 그 책은 5월의 봄 출판사에서 네. 제안을 해주셨어요. 네. 5월의 봄 출판사는 제가 전쟁영상 활동가로 있으면서 좀 인연이 있던 출판사였고 네. 저희 단체에서 기획한 책을 그 전에 출판을 했던 출판사여서 제 첫 책이 나오기 전에 사실 나오기 전에 5월의 봄에서 병역 거부를 주제로 책을 한번 써보자. 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2018년에 대체복무제가 없는 현행 병역법이 헌법에 불합치 않다는 결정 내리고 난 뒤였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어떤 전쟁 없는 세상의 병역 거부 운동 차원에서도 한 번쯤 지난 성과들 앞으로의 과제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여서 그럼 현재 어쨌든 결과로 이 책 병역 거부 관련된 책을 좀 내는 것이 좀 촉진이 되는 거군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건 5월의 봄 출판사에서 그 이유 때문에 이제 저에게 연락을 주신 건지 네. 상관없었던 건지는 네. 여쭤보질 않아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어쨌든 여쭤보겠습니다. 연장 소환에 어쨌든 현재 네. 재판 결과는 있었던 네네. 거죠. 저로서는 이제 병역 거부 운동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헌재 결정 때문에. 그러니까요. 헌재 결정 이렇게 중요합니다. 빨리 네. 헌재 빨리 결정 나야 해주시면 되죠. 네. 좋겠습니다. 세 번째 책은요? 세 번째 책은 그 초록빛 책공방이라는 출판사에서 중학생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리즈를 내시면서 그 중에 평화 파트로 한번 써달라고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책과 비슷한 컨셉인데 이제 대상 독자를 좀 더 낮춰서 연령을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들어오는 요청은 거절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하자고 해도 할 생각이 와. 있는데 안 들어와. 이거 몇 세까지 찍어서? 하고 싶구나. 첫 책 빼고는 다 1세도 못 팔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역시 활력항연이 보는 눈이 역시 있습니다. 사단법인 3세까지 찍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그 1부와 2부를 보시면 저희가 그 지금 소개한 책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CG로 네. 보여주시면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잘 모르겠다, 지금 소개한 책 잘 모르겠다, 그럼 1, 2부를 다시 한번 리와인드 해주시면 네, 또 자세하게 볼 수 특히 있으니까요. 전쟁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는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네, 중학생 대상. 중학생에서 평화운동 그 되게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 그러겠죠. 제 주변에 중학생이 없거든요. 주변에 중학생 뭐 조카든 자제를 둔 친구들한테 혹은 학교 선생님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요즘 중학생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 왜냐면 첫 번째 책도 저는 쉽게 쓰려고 했는데 네. 이 독자들이 읽기 쉽게 그래서 뭐 드라마나 영화나 마블 영화 이런 거 예로 들고 이랬는데 중학생들은 마블 영화도 안 본대요. 그렇지. 그래서 중학생은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게임을 예로 든다고. 근데 저는 가장 최근에 했던 게임이 스타크래프트거든요. 정말 젊으시네요. 저는 그것도 못해요. 뭐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려웠고 네. 도전적이었고 힘들었고 중학생 독자들의 삶에 좀 맞닿아 있는 문제를 좀 다루고 싶어서 뭐 예를 들면 폭력적인 게임을 하면 폭력적인 사람이 되냐라든지 여자도 군대에 가면 남녀 평등이 되나 이런 주제들을 좀 넣어봤고요. 근데 저도 그걸 쓰려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스스로도 100% 만족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공부를 더 하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뭐 좀 아쉬움이 남지만 그래도 책을 쓰려면 공부도 하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뭐 네. 병역 거부 관련돼선 외국의 사례들도 아마 또 비교도 해보고 그랬을 텐데 혹시 그러면서 좀 가장 흥미롭게 발견한 어떤 지점들이 있을까요? 네, 저도 사실 책을 쓰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징병제가 굉장히 어떤 절대적인 제도처럼 여겨지잖아요. 고정불변에. 그렇죠. 근데 사실 국민이 아닌 거지. 안 그렇죠. 하면. 네. 사실. 한국 징병제 역사가 생각보다 길지 않고 그리고 한국과 같은 징병제는 한국밖에 없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군대가 다양한 모습이고 징병제를 유지하는 나라들도 그 격차나 차이가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게 어떤 절대적인 제도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그 당시 도입될 때 상황에 맞춰서 만들어진 제도고 다시 말하면은 상황이 바뀌고 맥락이 달라지면은 바뀌어야 되는 크게 변할 수 있는 제도라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한국과 되게 유사한 어떤 안보 환경 대만. 네, 대만. 중국과 군사적인 그렇죠. 갈등이 있고 어찌 보면 저희보다 더 위태롭죠. 네. 한국은 북한에게 뭐 재래식 무기나 이런 거 있어서 훨씬 월등한 군사력인데 대만은 전 국민이 군인이 되더라도 중국의 군사력을 이길 수가 안 되지 없으니까. 사실. 근데 대만은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요? 빨리 했네. 네. 어차피 게임이 안 되니까. 네네. 한국처럼 시민사회 혹은 평화운동, 인권운동의 주장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나서서 어차피 전통적인 방식의 전쟁으로는 중국과 게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고 또 되게 재밌었던 곳이 태국이었어요. 아 그래요? 태국도 징병제를. 네, 징병제인데 태국 군대는 네. 외국 군대와 싸워본 지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 군대의 주요 업무는 농담처럼 말하면 쿠데타예요. 예. 뭐 거기는 군사 정부가 강하잖아요. 네, 연구자에 따라 횟수가 다르지만 보수적으로 잡는 사람들도 지난 100년 동안에 17번 이상의 군부의 쿠데타가 있었다고 하고 근데 태국은 이게 물론 이것도 재밌지만 다시 말하면 외국과의 어떤 군사적인 갈등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징병제를 하기 때문에 제비 뽑기로 일부만 징병 검사할 때 제비 잘못 뽑으면 가야 되고 잘 뽑으면 안 가는 거예요. 맞아.
군대 가는 게 잘못 뽑은 거예요? 잘 뽑은 거예요? 잘못 뽑은 거죠. 아, 잘못 이 뽑은 거예요? 영상을 유튜브나 이런 데서 찾아보면은 네. 막 그 군대 가는 거 뽑고 나서 울상이 되고 아, 그렇구나. 면제되는 거 뽑고 막 이렇게 만세 부르고 이런 아, 진짜? 영상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다. 태국은 태국에도 지금 병역 거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도 그 친구 덕분에 이제 알게 됐는데 태국은 우리나라로 치면 교련 수업 같은 그런 고등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더 러라는 수업이 있대, 과목이 있나 봐요. 네, 네. 그걸 이수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다시 나 말하면 그런 수업 받았는데? 여기는 한국이니까요. 아, 네. 다르다니까 우리하고. 방콕이나 이런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정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거의 군대를 안 가고 북부 산악지대에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이 제비 뽑기에서 군대를 그럼 가고 거긴 교육의 기회도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자세히까지는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안 수업을 가도 들으면 되잖아. 안 가도 되는 거였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저도 그 그렇게 수업을 알고 못 있어요. 들었기 아예 때문에 군대를 간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잘못 뽑아서. 그러니까 교육 불평등이 사실은 군대 불평등까지도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많은 사회들이 군대 문제가 단순히 군대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젠더, 교육, 계층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도 뭐 여자도 군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또 군대 갔다 온 뭐 그런 거에 대한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사실은 되게 갈등이 그리고 한국도 있었고. 어떤 계급적인 측면에서 네. 부잣집 혹은 뭐 정치 권력자들의 자제분들은 군대를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덜 힘들거나 그렇죠. 뭐 위험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경우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안 가는 방법을 쓰기도 하고. 모든 나라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군대가 사회에 유지되고 있는 어떤 차별들이 군대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약간 특권 같은 이런 네, 것으로서 군대라는 게 작동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었던 게 유튜브에서 한때 막 그런 군대 비교 막 하면서 노르웨이는 내무반도 남녀가 같이 쓴다 막 이러면서 네. 또 막 엄청 남녀 징병, 여성 징병을 하죠. 네, 근데 또 내무반도 같이 쓴다고 뭐 그러던데요. 그래서 병역 거부를 싫어하시는 분들 네. 혹은 페미니스트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주로 예로 드는 게 노르웨이 봐라. 너네 좌파들이 좋아하는 북유럽 국가인데 여성도 군대 가지 않냐라고 얘기를 심지어 하세요. 내무반도 같이 쓰지 않냐. 네네네. 근데 노르웨이는 또 신기한 게 병역 거부자들이 대체 복무제를 하지 않습니다. 대체 복무제가 없습니다. 그래요? 지금 노르웨이는 징병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 징병제를 유지할 때도 대체 복무제가 없대요. 그러면 그냥 다 무조건 군대 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지가 아니요. 없는 병역 거부를 할 수 있고 아, 병역 거부를 할 수 있는데. 대체 복무제가 없어서 저도 그래 노르웨이 활동가한테 되게 바보 같은 질문했는데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군대를 가느냐 안 가느냐 선택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감옥도 없어요.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신에 병역을 대체 복무하는 게 아니라 아예 병역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네, 거잖아요. 네, 그럼 네. 누가 가? 아무도 안 가. 저도 그걸 똑같이 물어봤어요. 음. 아니 군대 안 가는데 감옥도 안 가고 대체 복무도 안 해도 되면 누가 군대 가냐. 그러니까 그런데도 군대를 간다고 해요. 뭔가 혜택이 있겠죠 그래도 갔다 오면. 월급 많이 주는구나. 일단 기본적으로 급여가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국 군대보다 이 군대 가는 젊은이들이 어떤 받아들여야 되는 짐이나 희생 이런 것이 훨씬 적은 걸로 알고 있고 6개월이고 아 6개월. 네네. 제도적으로 군대 간 사람과 안 간 사람의 차별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 문화적으로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이러기 때문에 굳이 내가 군대를 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안 오히려 했었던 군대 갔다 온 게 겁니다. 약간 좀 자랑거리거나 뭐 이런 것일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 자세- 군대 갔다 그렇게까지는- 왔어 막 이런 약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군대 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시선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만 보니까 군대 내지는 징집제라고 하는 것이 딱 우리 틀 안에서만 생각해봤는데 되게 다양한 양상과 사실 형태가 네네.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또 계급적인 차별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다라는 네네. 게 또 좀 특이한 점이네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게 군대는 뭐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징병제도의 도입은 보편적인 평등권의 확대와 연결돼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어떤 네네. 면에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첫 책에 그 공부하면서 쓴 내용인데 1794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혁명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 현대 징병제의 시초가 되는 그런
제도를 법령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그 전까지 군대는 뭐 소수의 사람들 귀족들이 가서 왕을 지키고 혹은 용병이라고 하죠. 그렇죠. 전쟁으로 돈을 버는 전투로 이 사람들만이 전투에 참여하고 그랬는데 프랑스 혁명을 거치면서 보통의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 그렇죠. 징집이 네. 돼서 내 나라를 내가 지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표를 우리가 뽑는 그래서 이게 아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 시민권, 투표권과 징집될 수 있는 우리는 다 싫어하지만 의무이자 권리가 비슷하게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군대를 가면 시민권을 주고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이주자들한테. 네. 그래서 이 징병 제도가 시민권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평등권의 확장이었고 그렇지만 또 이 국민이라는 테두리에서 벗어나는 국민 안에서의 평등을 구현하는 동시에 비국민에 대한 차별의 기제로도 작동했던 게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러네요, 진짜. 맞아. 과거 예전에 막 로마 시대 때도 영토 확장을 위해서 참여했던 군인들한테 시민권을 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어떤 차별적 기준으로서의 어떤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쓰인다면 좀 그걸 넘어서는 어떤 대안적인 지금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 사회이고 사실은 이 국가적인 걸 넘어서는 글로벌 사회가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가주의를 좀 초월해야 되는 건데 그런 네. 부분에서 좀 대안 사회적인 어떤 모델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되게 평화주의자들한테 난감한 질문인데요. 왜냐하면 네. 한국군 같은 경우는 지금 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입영 대상자의 숫자가 부족해지고 있고 근데 이주민들의 인구는 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데서 특히나 한국은 굉장히 어떤 인종적으로 동일하다고 사람들이 많이들 제가 생각하기에는 착각이지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한국군이 어떻게 이주민들 혹은 이주민들의 자식들 한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잘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다만 저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군대를 키워야 된다가 아니라 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고. 네, 그 차별은 없어야 되지만 동시에 군대에 의존하는 방식의 안보 정책이라든지 군대 규모 이런 건 점차적으로 줄여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아까 앞서 책 세 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반군사주의로 가야 된다라는 네. 그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는 이 반군사주의라든지 평화주의가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교육이 되고 있나요? 특히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전혀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교육 제도적으로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는 반영돼 있지 않지만 그 중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선생님들이 개인적인 노력으로 이런 평화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을 수업에서 풀어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학교 다닐 때와 지금의 커리큘럼은 많이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남북관계라든지 한반도를 둘러싼 어떤 군사적 갈등이나 긴장에 대해서는 과거와는 분명 다른 커리큘럼들, 다른 교육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이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세계 속에서 한국이라는 국가, 한국군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혹은 한국의 시민이 우리가 이 세계 시민사회에서 전쟁과 평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있습니다. 좀 학교 교육이 어떻게 좀 바뀌면 이제 그런 전쟁 없는 세상이 꿈꾸는 그런 어떤 사회, 평화로운 사회가 좀 되는데 좀 기여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같은 책을 보조 교재로 일단 네. 여기 네, 전쟁 아까 청소년 대상으로 만든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제가 책에서도 특히 그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와 평화는 처음이라 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썼는데 평화는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주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정답이 있고 이걸 밀어붙이는 것은 되게 군사주의적인 방식. 이게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오답이고 아군이 적군에게 이기는 게 승리고 승리와 패배만 있고 그리고 아군이 이기는 게 정의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방식이 군사주의적인 방식이라면 평화의 방식은 이 답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다른 답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분법의 틈을 내서 다른 질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당연히 전쟁 없는 세상을 비롯한 이런 평화 활동가들의 활동을 소개해주고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우리 주장 무조건 옳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생각들이 혹은 다양한 활동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그것을 스스로 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시민교육이거든요, 사실. 저는 평화교육이 뭐 특별히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시민교육적인 방식으로 그 주제를 어떤 전쟁이나 분쟁을 다루고 바라볼 때 가능한 거라고 시민교육의 생각합니다. 카테고리 안에 뭐 평화의 이제 분야에 대한 네네. 논의를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식인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시민교육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강화하거나 철저하게 하면 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만 이제 주제에서 뭐 전쟁이나 분쟁 특히 그런 전쟁이나 분쟁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를 그렇죠. 사실 학생들도 모르고 학생들이 아니라 보통의 시민들도 잘 모르거든요. 그런 정보는 충분히 제공해주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구조적 폭력성들을 이제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그럴 그게 때 되게 전쟁 없는 세상 활동가들 좀 학교로 아, 네네. 좀 불러서 불러주시면 네. 맞아. 어디든 갑니다. 네. 울릉도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어디든 간답니다. 네. 저기 어디든 불러주십시오. 네. 예, 이제 그 국제 연대 관련해서 조금 묻고 싶어요. 네네. 지금 요새 이제 트럼프 2기가 들어서면서 되게 복잡해졌잖아요. 자기가 뭐 마치 평화의 전도사인 것처럼 지금 전쟁을 중단시켰다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원칙적으로 지금 뭐 어디 땅을 사겠다, 북한의 원산에 땅을 사겠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어떤 전 세계의 어떤 다자가 질서들을 더 무너뜨리면서 오히려 더 평화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좀 우려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지금 정세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지금 국제연대 하고 계시죠? 평화 네트워크. 네네. 네, 어떤 활동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나라 안에서는 윤석열, 나라 밖에서는 트럼프 되게 안팎으로 다들 걱정이 한가득인 시절인데 저희가 이런 어쨌든 전쟁이라는 게 사실은 국경선 안에서만 일어나는 내전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국경선을 넘나들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운동 또한 너무나 당연하게도 태생적으로 국제주의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국제 정세를 생각할 때 보통 빠지는 저는 함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국가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특히나 뭐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야 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된다면은 결국에는 그걸 바꿔낼 수 있는 힘도 뭐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이런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어떤 그런 전쟁이 특히나 요새 들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가자 지구부터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는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그걸 당연히 외교적으로도 풀어야 되는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되는 노력이 있는 것과 동시에 시민사회가 해야 될 노력들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평화운동, 시민운동들이 국제적인 연대를 넓혀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의 시민사회가 우리 사회가 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어떻게 연루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 전략들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국 정부를 압박해서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서 팔레스타인 점령에 반대해서 병역 거부를 하는 병역 거부자들, 병역 거부 운동 단체들을 지원하고 연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그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와 굉장히 긴밀하잖아요.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군수물자를 싣는 그런
항구에서 씻는 이런 일을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서 거부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국제연대들, 그러니까 국제연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면 대규모 집회에 나가서 노 외치는 것만이 국제연대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연대 방식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이 찾아보고 개발하고 이런 것이 시민사회에서 할 수 있는 전쟁 저항이지 않을까. 국제 정세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측면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저는. 뭐 노동운동가의 연대도 네네.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신 것처럼 뭔가 그런 큰 이슈나 아젠다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딱 정해진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국제적으로 어쨌든 이제 평화 연구라고 하는 어떤 트렌드도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전쟁 없는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어떤 또 연구 주제나 분야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거 좀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구체적인 트렌드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다만 평화학 이랬을 때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외교나 정치적인 문제에 천착해서 바라보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현장 활동가들은 좀 아쉽고 어떤 비폭력 시민 저항이라는 측면을 좀 더 연구하는 그런 대학이라든지 연구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쟁 없는 세상의 입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것들은 페미니즘과 반군사주의의 연계 같은 것들인데 최근에 또 그 병역거부 재정의 한 명이 핀란드에 가서 평화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그 대학 교수들이 쓴 그런 최신 페미니즘 평화 운동의 어떤 쟁점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어서 저희한테 PDF를 보내줘서 출판사들에 보내놓고 지금 답을 기다리고 있는 한국에서 번역해서 내자. 조만간 볼 수 있겠네요. 모르겠어요. 안 팔릴 것 같아서. 근데 꼭 필요한 책이어서 뭐 잘 번역이 돼서 출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들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셜 펀딩 같은 것도 혹시 네네네. 그리고 평화 분야 책들이 잘 팔리기 시작하면 출판사들도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잘 팔리는 분야 책들을 계속 내거든요. 네. 시간이 더 길었으면은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의 영국에 조금 더 보충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저는 게으른 편이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하고 글을 쓰고 책을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활동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뭐 꼭 책을 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기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능력은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좀 욕심나고 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공부를 해보고 싶은 노동과 전쟁이라는 테마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동자가 멈추면 세상이 멈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일을 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노동자가 일을 안 하면 전쟁이 안 일어나고 노동자가 무기를 안 만들면 무기가 없어요. 없어지는 거지. 저는 그래서 이게 생산 활동을 안 하면 아니 그리고 군인도 일종의 노동자죠. 군인이 파업하면 네 맞아요. 전 세계 군인의 파업을 위하여. 네. 그래서 이거를 노동자들에게 전쟁의 책임이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노동자 혹은 보통의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이 어떻게 전쟁과 연결돼 있고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을 끊었을 때 전쟁을 멈출 수 있는 힘이 노동운동 노동자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좀 보고 그리고 이 연결을 끊으려고 노력했던 많은 역사적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소개하고 이런 걸 해보고 싶은데 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계기로 빨리 진행하셔야겠어요. 네, 이런 거는 이렇게 공표해놔야 그렇죠. 남들이 계속 물어보면 이제 할게 이렇게. 그렇죠.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긴 시간 우리 이용성 활동가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폭력의 구조에 일정하게 가담하고 연루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깊이 성찰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큰 네. 메시지를 주셨고 또 아까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셨지만은 이 시민의 눈높이에서 대중의 언어로 그 다양한 평화 연구들을 실천하고 또 그 인식들을 넓혀가면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가고 싶다. 특히나 이 노동과 이 전쟁, 이 폭력의 관계들을 좀 꿰뚫어 보면서 앞으로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 발굴하고 사람들한테 한번 교육을 해나가는 활동들을 해나가실 것 같은데요. 중요한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네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13번째 현장연구자 인터뷰 이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14번째는 이제 인터뷰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디비디비. 현장 연구는 재미있는 도전이다. 활동을 오래 하다 보면은 때로는 내가 정체된다고 느낄 때도 있고 앞이 좀 막막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내가 가진 한계를 살펴보고 돌아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